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최초로 2번이나 탄핵 심판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미국에는 내년에 중간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진행하고 싶었던 이런 정책들을 충분히 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90일 유예니까 네. 아직 안 끝난 거 아닌가요? 섹터와 섹터가 실적은 현재 잘 나오고 있으면서 장기 평균 대비 최근의 성과가 저조한 그런 섹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요. 1부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네. 광금님께서 어떤 내용을 좀 오늘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광금님이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주실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어떠한 섹터에 좀 더 내가 관심을 두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맞을지 합리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그 관세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국 주식을 살리려고 아주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과한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죠? 세죠? 세요. 역대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지지율이 많이 낮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도 과반이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그에 훨씬 못 미치는 42%, 그리고 현재 2기에는 39%인 역대 최저 수준의 그런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빌 클린턴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1기, 2기 때 지지율이 낮긴 낮았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만큼 낮진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 별명이 트쪽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근데 이 역대급 최저 지지율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거 가짜다. 이건 진짜 수기로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해보지 않는 이상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의 지지율을 맡고 있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긍정 비율이 있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가장 반대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 때문이다. 이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을, 그리고 또 기업들도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의 경우에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부정평가가 지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취임 첫날부터 판넬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쭉 나열돼 있고 지금 보시면 저게 이제 관세율이에요. 네. 내가 추가적으로 여기에 관세를 더 매길 것이다. 그래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 한국까지 관세를 아예 통으로 다 매겨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써진 나라들 전부한테 관세를 안 매기다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저 정도의 관세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대통령이 있나요, 여태까지? 저 관세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수치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거침없는 행동을 했다는 게 놀라울 뿐이죠. 관세 높인다 그게 막 10%, 20% 수준이 아니라 막 30%, 40% 막 어마어마하게 관세를 매겼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관세 그렇게 매긴다고 해놓고 갑자기 시진핑 주석한테 가서 화해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 대중관세를 145%에서 30%로 줄이고 대미관세를 뭐 125%에서 10%로 줄인다라고 해가지고 화해하는 막 제스처들, 그리고 기사들도 엄청 많이 떴었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 그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세 휘몰아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지금은 또 다 풀어준다고 하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결국에는 지지율 때문이죠. 우리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라는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와 관련이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물론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 정도 의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트럼프 1기 당시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최초로 2번이나 탄핵 심판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그 배경에 중간 선거가 개입이 돼 있어요. 중간 선거요? 네. 미국에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때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을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데 트럼프 1기 당시에 하원 의원들의 의석수를 상당히 많이 빼앗겼어요. 2018년도에 민주당이 235석을 차지를 했어요. 공화당은 199석이죠. 네. 과반 이상이 민주당 차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탄핵 발의를 했을 때 이것들이 통과가 되기 쉬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진행하고 싶었던 이런 정책들을 충분히 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요. 레임덕까지 우려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중간 선거를 지게 되고 네. 의석수를 많이 빼앗기게 되면 그만큼 원하는 정책도 못하게 되고 자꾸 태클에 걸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레임덕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2018년의 과거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미국 주식을 좀 잘 살리자 이런 의도가 굉장히 다분한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뭐 테슬라도 이미 뭐 양전했다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죠. 관세도 90일이 유예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 막 주식들이 반등장이 막 오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90일 유예니까 네. 아직 이 주식의 반등장이 안 끝난 거 아닌가요? 다시 막 조정폭이 오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미국 기업들의 이런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면은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S&P 500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목표치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 순이익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 이러한 S&P 500에 대해서 목표치가 왜 줄어들고 있으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 근거를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만 보시면은 2024년 12월에 순이익의 예상치보다 2025년 4월 말의 예상치가 실적에 있어서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3.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벌 것이라는 반영이 된 수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벌 수도 있대. 그리고 관세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유예됐을 뿐이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사면 안 되는 시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서 조금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연말이 되잖아요. 그럼 뭘 하죠? 뭐 연말 정리하면서 송년회 막년회 하고 그러면서 내년 목표 세우죠. 내년 목표를 세울 때 올해는 잘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해서 내년에는 잘 이뤄볼 거야 라고 하면서 그쵸. 희망찬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연중이 되면 그 목표가 점점 어떻게 되죠? 줄어들 수가 있죠. 그 조정하는 맛이거든요. 그것이 미국 기업의 실적의 전망치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 지금 여기 기준이 되는 것은 전년도 연말 대비 시간이 일정 기간 경과되었을 때 연중에 예상이 되는 전망치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연말에는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실적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연중에 이렇게 시간이 경과를 하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선이 된 직후에는 미국을 강하게 만들겠다. 장밋빛 전망이죠. 그런 전망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고 하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과연 과거에는 없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1월 달에 예상을 했던 실적 전망치가 3월 달이 되면서 얼마나 꺾였는지 그게 5년 평균, 10년 평균, 15년 평균, 20년 평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는 1월에 전망치를 내놓았던 것이 4월로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얼마나 꺾였는지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2024년 12월에 예상을 했던 그 결과가 4개월이 지난 후에 S&P 500 평균으로 해서 순이익이 3.1% 깎인 것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은 최근 5년 동안의 평균치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불확실성이 커 보이고 그쵸?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치가 줄어든 것이 매우 불안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과거에도 비슷하게 일어났던 패턴이었을 뿐이다. 과거에도 그랬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히 관세 전쟁이라고 해서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이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과거에 그랬다고. 네. 미래에도 똑같을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순이익 전망치가 조정이 되었는데 그 전망치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전망치 자체가 역성장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것은 바뀌지가 않았고 여전히 돈을 잘 벌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꺾였을 뿐이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잘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단기간에 어떠한 심리에 의해서 주가는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상승하면서 주가도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20%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도 여러 강의나 이제 유튜브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주가는 20%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바닥이 언제인지는 가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시점부터 사서 모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 성장에 대해서 전망치는 다소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돈을 잘 벌 것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지적 개미 시점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0% 하락장이 왔을 때 사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고 미국 기업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니까 이 조정장에서 담으면 20%의 수익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지만 이미 20% 이상 회복한 주식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주식의 회복폭이 굉장히 반등폭이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반등폭을 다 먹은 상태로 지금부터 투자를 해도 상관없는가에 대한 또 질문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이게 괜히 불타기 했다가 다시 조정장 오면 난 또 마이너스잖아요. 자, 일단 여기서는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별 주식은 워낙 실적도 다 다르고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S&P 500 기준으로 해서 과거 데이터는 어땠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가가 오르면 사지 않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죠. 그때 더 사는 것, 그것과 일정하게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것, 7대 3의 비율로 그런 시점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모아갔을 때 성과가 더 뛰어났다. 네, 물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을 때 더 좋은 성과가 일어났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잖아요, 투자는. 근데 확률적으로는 그냥 일정하게 꾸준하게 더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낳았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앞으로 미국 주식을 어떻게 살려나갈지 그게 궁금하고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은 주식들은 어떤 게 있나 그게 궁금한데요. 네. 이 자료가 뭐냐면은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구해줘 월부를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그 관점이 매우 중요하겠구나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기업과 관련돼서 뭐가 중요하죠? 실적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실적도 어떤 실적이 더 좋냐면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시장에서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상을 한 그 결과보다 실제로 발표되는 실적이 더 좋았을 때 주가가 더 상승할 확률이 높고 실적이 더 잘 나왔다 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전교 1등을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전교 1등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는데 전교 10등을 해버리면은 그 기대감에 충족을 못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약간 실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닝 쇼크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볼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냐 쇼크냐 이것이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미국의 S&P 500을 구성하는 11개의 섹터에 대해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과 어닝 쇼크의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은 그런 섹터가 더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그쵸. 보는 것이 맞겠죠. 보시면은 맨 왼쪽에 헬스케어 섹터의 경우에는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네. 그리고 빨간색이 어닝 쇼크인데 헬스케어 섹터인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았네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죠. 근데 S&P 500 평균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에요. 한 78% 수준,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것보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비율이 더 높은 섹터인 경우에는 5개였습니다. 헬스케어, 통신 미디어 서비스, 그리고 정보기술, 그리고 산업재, 부동산 이 5개의 섹터였어요. 그래서 이 5개의 섹터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S&P 500 평균보다도 대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저 5개 섹터는 실제 예상보다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비율인 거고 네. S&P 500에 대한 평균보다 높은 기업이 이 5개 섹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5개의 섹터를 일단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5개의 섹터의 경우에 더 잘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감을 잡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오른 섹터는 없을
없을까로 나아가는 것이 투자자의 마인드셋이다. 그렇죠.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섹터별로 최근 1년 동안의 성과와 그리고 최근 한 10년 동안의 성과를 비교를 한 표입니다. 그래서 정보기술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통신미디어 서비스 섹터, 그리고 산업재, 그리고 부동산이 지금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비율이 S&P 500의 평균보다 더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5개의 섹터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섹터 중에서 장기 평균 대비 최근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섹터는 어디일까? 이 교집합을 찾아보자는 거죠. 실적을 잘 나오고 있으면서 평균 대비 주가 성과가 잘 안 나온 그런 섹터는 어딘지를 보자는 거예요. 보면은 정보기술 섹터와 헬스케어 섹터가 실적은 현재 잘 나오고 있으면서 장기 평균 대비 아직 최근에 성과가 저조한 그런 섹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요. 정보기술 섹터인 경우에는 여기에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이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는 그런 뉘앙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한 그런 모양새인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트럼프가 어떠한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최근에 학습을 한 게 있어요. 이렇게 트럼프의 어떠한 정책적인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러한 섹터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반등의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정보기술 섹터를 보면서 우리가 학습을 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주가의 반등만 기대를 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많네? 라는 것을 함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달리자님께서 헬스케어가 26년부터 전망이 안 좋다고 빠진 거에 조심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제약회사 등에 대해서 약값 정책,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의 그런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상한선을 정해두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트럼프 정책에 의한 변수가 역시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내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 평균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그런 상태이다 라는 것을 함께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것이 내 스스로가 명쾌하게 약간 납득이 되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주식들은 최근 1년 동안의 성과가 대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헬스케어만 이렇게 잘 나지 못하는 것이 난 여전히 찜찜하다 라고 하신다면은 정보기술 섹터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보기술 섹터인 경우에는 좀 더 우리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에게 익숙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꼭 내가 납득이 되셨는데 헬스케어만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정보기술 섹터의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예시로서 몇 개의 기업을 알려드렸을 때 옳거니 이 기업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접근은 합리적이지가 않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ETF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ETF들 중에서 내가 정보기술 섹터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고 헬스케어 섹터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 이것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순위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나는 지금 정보기술 섹터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주로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미 ETF 포트폴리오에 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이미 높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이제 대중적인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기술 섹터가 부족한 일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헬스케어 섹터의 경우에는 투자 비중이 낮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새롭게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ETF에서는 헬스케어 섹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런 ETF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1차로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으로서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뭐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같은 회사들도 이러한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헬스케어 대표 회사들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 하시니까 어떤 섹터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대표 기업들을 말씀드린 거니까 야 광금님이 얘기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투자해야 돼 이러면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건. 지금 댓글에 어떤 게 달려있냐면 계속 사서 모아가는 중입니다. 이걸 하고 있지만 솔직히 너무 힘드네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서 이겨보아요 파이팅! 이라고 해주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강금님이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시고 1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이러한 변동성 그리고 시장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쵸. 그럴 때가 좀 투자를 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더 크게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회피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내가 좀 불안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경험을 하면서 견뎌낼 수 있을 때 그래야지 비로소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내가 좀 더 담대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고 앞에서 다른 회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점 대비 20% 떨어졌을 때 누군가는 두려워하지만 누군가는 또 줍줍의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다음에 좋은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러한 시장의 상황을 잘 견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강금님도 말씀하시듯이 지금 시장이 좀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도 좀 잘 버티면서 믿고 쭉 이어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